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자면 ISO 42010은 이거 25010이 아니죠. 이거는 아키텍처에 관한 국제 표준입니다. 아키텍처에 관한. 그리고 이게 물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니까 뭐 소프트웨어 품질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손달락에다가 특화래를 쓰신 분이 있는데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키텍처 얘기를 하다가 품질을 얘기한다?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거는 4 플러스 1 뷰 3단락에 써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ISO 42010에서 2022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못 외워도 그 엔터티 오브 인터레스트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죠. 원래는 이제 시스템 오브 인터레스트였는데 엔터티 오브 인터레스트로 바뀌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꼭 외워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42010이 그 개념도를 그대로 그리려고 하면 절대 6줄 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중요한 것들은 조금 생략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6줄 안에다가 좀잘 담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뷰 모델, 뭐 모델 오브 파인드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빼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4 플러스 1 뷰에다가 UDPD 꼭 언급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 2번 정보 온릭은 이거는 뭐 기출 문제고 정보 온릭은 이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학습해 두시고 개념도는 웬만하면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2단락 나에다가 정보 온릭에 관련해서 접근 제어자 네 가지를 뭐 퍼블릭이면은 뭐 어디까지 가능 뭐 디폴트면 어디까지 가능 막 표로 그거를 표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접근 제어자에는 뭐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뭐 함수 같은 거 뭐 게터 세터 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3단락에는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소스 코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개발을 모르고 소스 코드를 쓸 자신 없다 하면은 그냥 뭐 다른 객체 지향의 특징 같은 것들 같이 언급해 주세요. 정보 온릭이 결국에는 캡슐화를 함으로써 정보 온릭도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셔도 되고 아무튼 잘 코딩 관련해서 자신이 없다 하면은 그냥 다른 특성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안정성 분석 기법인데 이거는 기법을 물어본 거니까 최대한 기법을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FTA, 뭐 FME, 테마, 타조, STPA, 뭐 오샤 요 정도까지 써주시고 그리고 원칙에 아라프랑 감맵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2단락 끝에다가 타조과 페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STPA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3단락의 STPA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 들고 그리고 형상관리의 개념과 형상관리 기준서 이 개념과 이게 이제 형상관리라는 어떤 A에 대한 B와 C를 물어봐서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만약에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5번도 감리에 대한 의무 조건과 절차를 물어본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물어보면 1단락에다가는 A에 대한 개념을 써주시고 1단락에 대한 개념을 쓰면 되고 2단락 가에다가 요 물어본 거 B 나에다가 C 원래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만 답을 근데 요 4번 문제는 이 B가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개념을 쓸 수는 없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1단락에다가 요 B를 써주시는데 개념만 두 줄을 쓰면 그래도 물어봤는데 두 줄만 쓰긴 조금 뭐 하니까 최소한 표로 뭐 개념 및 뭐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개념 및 뭐 필요성, 등장 배경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림으로 해가지고 개념, 개념들 여기다 그리고 개념 이렇게 해서 조금 분량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락에다가 요거 형상관리의 기준선 써주시면 되고 기분설시 대운 6개 써주시면 되고 그 3단락에다가는 제일 무난한 건 저는 git이랑 SVN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git이랑 SVN이. 그다음 5번 감리의 의무 조건 및 현장 감리의 절차니까 감리의 개념을 1단락에다가 써주시고 의무 조건을 2단락하 현장 감리 절차를 2단락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3단락에는 뭐 PMO랑 비교를 하던가 아니면 PMO랑 같이 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감리의 현장 감리, 그러니까 감리가 원래 3단계잖아요. 예현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3단계 절차 중에 현장 감리 절차만 물어봤으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위에서 현장 감리 절차 앞뒤로 예비 조사랑 종료 단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각각 단계에서 어떤 중요한 산출물 같은 것들이 나온다. 이 정도 언급하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3R을 설명하시오니까 뭐 가나다로 나눠가지고 아니 1, 2, 3으로 나눠갖고 뭐 리버스,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유즈 뭐 세 개를 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냥 3R의 개념을 1단락에다가 쓰고 2단락에다가는 3R의 개념 도를 그 약간 관계도 있거든요. 세 가지의 관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그리고 나에다가 3R에 대해서 약간 각각의 절차라던가 기술 요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3R에는 리팩토링이 안 들어가죠. 리팩토링은 3R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42010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표현해야 하는 내용 및 이들 간 관계를 제공하는 메타 모델, 표준 메타 모델, 표준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스테이크홀더 퍼스펙티브랑 엔터티 오브 인터레스트 요 두 개는 반드시 그리고 이거를 되게 한글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한글로 써놓으면 기왕이면 서브노트에 영어로 있는 건 영어로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물론 2022는 못 외웠어. 저는 옛날 거는 외웠지만 이거는 못 외웠지만 끝하고 나오면 이제 암기가 안 돼가지고 저는 진짜 이런 화살표 방향과 이 1땡땡 별 여기 뭐 프레임, 버번스, 해즈 이런 것까지 다 외웠거든요. 단어까지. 쓰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좀 그런 게 아쉬웠고. 잘 예를 들어서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헷갈려도 쓰면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여기 꼭 읽어보시고 ISO 42010 2022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ISO 42020, 42030 표준과 호환되도록 시스템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엔터티 오브 인터레스트로 변경하고 비시스템 아키텍처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다른 건 내가 못 외워도 이거는 정확하게 써놔야죠. 답에다가 이거는. 엔터티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래서 나머지는 암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보 은닉. 정보 은닉의 개념은 코드 내부에 데이터와 메서드를 숨기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래서 데이터 아니면 코드에 대한 은닉을 하는 기술이다. 보안 기술이다. 써주시면 되고 뭐 목적으로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개념도 이 정도는 똑같이 암기해 주세요.
이런 함수, get, set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써주시고 네, 접근 제어 자료는 public, private, protected, 패키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유형도 알아두시면 3단표로 작성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이 코드는 개발자분들만 암기하시고 저는 도저히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기법.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기법의 정의. 뭐 정의라고 하면은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기법이겠죠. 안전성을 분석하는 기법의 정의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는 FTA, 기법으로는 FTA, FMEA, 하조, STPA, 오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FTA에서 중요한 거는 하향식 그리고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키워드 각각의 키워드 사상, 이벤트 이런 거 암기해 주시고 FMEA에서는 요거 RPN 아니야? RPN? PRN인가? RPN이죠, RPN. 뭐야 이거? RPN 이런 거 꼭 같이 암기. 그리고 하좁에서의 키워드 매개 변수와 가이드 워드를 해서 뭐를 한다? 네? 이탈 가능성? 맞나? 영향도 분석 아닌가? 아무튼 매개 변수 곱하기 가이드 워드가 뭐였죠? 이탈. 네, 아무튼 그런 키워드 꼭 같이 암기해 주시고 STPA에서의 키워드는 그 사건 언어이랑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이런 단어 꼭 해주시고 오샤는 운영 단계에서 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근데 개념도까지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2, 3단표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법, 여기에 개념도 해서 각각의 개념도를 조금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고득점 받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저는 비교는 별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타족과 FMEA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STPA를 한다 하고서 STPA의 그 사건 원, 네 단계를 그려주시면 제일 무난하겠죠. 형상관리. 형상관리의 개념이란 형상 항목을 식별하고 그 기능적 물리학 특성을 문서하고 변경을 제어하고 변경 처리 상태를 기록 및 보고하고 이게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활동이다. 써주시고 뭐 식품 감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여기서 뭐 CCB 변경 허용 실시 레파지토리 여기서 뭐 SVN이랑 깃 같은 거를 이용한다. 그리고 형상관리 기준선이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기본, 설시, 재운을 통해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암기. 그래서 각각의 단계까지 같이 매핑해갖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락에는 형상 관리 도구로 SVN과 깃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고, 정보 시스템 감리. 정보 시스템 감리의 의무 조건 및 현장 감리 절차. 뭐 답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답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감리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도 1단락에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감리의 정의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제3자 관점에서 한다. 이 단어 그리고 전자정보법 57조 이런 거 꼭 언급해 주시고 정보사업 의무 대상이라면 대국민 서비스 또는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5억 원 이상 또는 행정기관 등의 장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 감리를 해야 된다. 이 의무 대상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 수행의 절차 물론 이제 예현, 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걸 물어본 거죠. 현장 감리에 대한 절차를 그래서 시착수, 보, 종, 확 쓰시면 되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저는 그냥 이 그림 자체를 3단락에다가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를. 그래서 예비조사에서 중요한 산출물은 감리계획서, 현장 감리에서의 산출물은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조치화관에서의 산출물은 실용조치 확인 보고서가 나온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R. 뭐 문제에서 알려줬죠.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게 3R이래. 그러면 내가 3R을 몰라도 문제에서 나온 단어만으로 쓸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를 향상하고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공학, 제공학, 재사용 기법을 사용하는 공학적 기법이다. 써주시면 되고 3R이 나오면 항상 유지 보수성과 비용 절감 이런 것 내용을 꼭 써주시고 3R의 개념도는 요거는 써주셔야죠. 여기로 가는 게 원래 순공학인데 거꾸로 역공학을 하고 그러니까 리버스를 하고 여기서 리엔지니어링을 하고 뭐 리유즈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절차 3단계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1단계 코드를 추출하고 2단계 코드 분석 수정하고 3단계 문서화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거 3단계 문서화 이게 나와야 되고 제공학에서는 1단계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 재구조화, 그 다음 구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제공학을 리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돼야지 제공학이 되는구나. 이 1단계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니까. 뭐 저는 사실 실제 업무는 해본 적 없습니다. 글로 배웠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1번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니까 아, 역공학을 해야 제공학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리유즈. 그래서 포워드 엔지니어링, 리유즈.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다. 요 단계 어렵지 않으니까 단계까지는 같이 암기해 주세요. 유즈보수 관점의 실무적 3R 프로세스. 요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그림이나 이 위 그림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뭐 각자 자기가 알고 계신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꼭 3R을 물어봤지만 여기다가 강글 잘 써갖고 3R 말고 리팩토링도 해갖고 리팩토링도 결국에는 요거잖아요. 이거 뭐야?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리팩토링이잖아요. 강글에다가 리팩토링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쓰고 3단락에다가 리팩토링 쓰면 그거는 괜찮죠. 여기다가 리팩토링을 쓰면 안 돼. 2단락에다가. 하지만 3단락에다가는 한글을 쓴 다음에 연결했을 때는 리팩토링도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2교시는 제가 2번까지 채점했고 3, 4번은 나경 기술사님, 4, 5, 6번은 지성 기술사님이 했고 1번에서 이런 거는 뭐 이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목차는 한 2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소한 1단락의 개념 정도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요즘에 왜 각광받고 있다. 뭐 이런 인트로를 써도 괜찮지만 그래도 저는 OSS에 대한 개념 정도는 써주는 게 1단락에다가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러면 인트로를 1단락에다가 정의를 썼다고 치면 이제 2, 3, 4단락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2개를 가지고 가를 2단락에다가 쓰고 나를 3단락에다가 쓰고 4단락에다가 어떤 재현을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제일 무난한 답일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차별화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2단락의 가, 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를 2단락, 요거를 3단락, 요거를 4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물어본 거에 포커싱 해갖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3단락에다가 그거에 대한 각각의 해결 방안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밤은 뭐 쉬우니까 하나 물어본 거 써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S밤 쓰실 때
구성 요소만 쓰지 말고 표준 세 가지 정도는 외워가지고 같이 써주세요. 아니, 이렇게 답 안 쓰고, 인트로, 이거 2단락 가, 해결 방안 2단락 나, S밤 3단락을 썼다면, 마지막에 이제 4단락에다가는 뭔가 제언을 써야겠죠. 뭐, 제일 무난한 건 그냥 오픈소스 거버넌스 쓰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MSA에 대한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SA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MSA 개념 및 특징과 구현 시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비교, MSA 구현을 위한 서비스 메시. 이제 세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개니까 인트로 쓸 것이냐, 제언을 쓸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 물어본 게 개념이니까 인트로를 쓴다기보다 4단락을 쓰는 게 낫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세 개를 물어봤잖아요. 개념 및 특징, 원칙 세 가지를 물어봤어. 한 단락에다가 세 가지를 써야 돼. 그렇다고 나, 다, 쳐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린 다는 안 쓰는 거니까. 그러면 개념의 특징을 묶어서 표로 쓰면 되겠죠. 표로. 여기 개념, 여기다가 특징, 이렇게 가에다가 개념 및 특징이라고 쓰고 나에다가 지켜야 할 원칙 해서 표로 쓰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에다가 혹시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여기다가 이제 MSA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개념 이렇게 쓰고 나 나눠서 여기 특징 여기 원칙 이렇게 써도 사실은 괜찮은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개념들을 그려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이 모놀로식과 MSA를 비교할 때 개념도 비교를 하면서 이 그림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개념이랑 개념도는 뒤에서 비교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조금 아꼈다가 물어본 거에다가 조금 더 분량을 투자를 하는 게 고득점 받기 좋고 그러니까 개념 및 특징을 표로 묶고 가의 표로 묶고 원칙을 1단락 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또 비교 2단락 가의 개념 비교 2단락 나의 상세 비교 그리고 오늘 그 모범 답안 몇 개 찍어놨는데 이 비교할 때 뭐 목적, 특징, 장점, 단점 뭐 이렇게 뭐 기술 요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 토픽에 맞는 부분자 위주로 뭐 장애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언어, DB, 뭐 배포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이거에 특화된 구분자로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MSA 구현을 위한 서비스 메시 이거는 뭐 다들 토픽 공부 잘들 다 돼 있으시니까 뭐 당연히 1단락 가의 개념, 2단락 나의 기술 요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4단락에다가 뭔가를 써야겠죠. 4단락에다가 뭔가 쓴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제일 무난한 거는 그 패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뭐 데이터의 정합성을 위한 패턴 그리고 어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패턴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패턴 몇 개 정도 언급해 주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생각 들고 우리 또 지난주에 했잖아요. 뭐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던가 또 하나 뭐였지 지난주에 이벤트 스토밍 뭐 사가 이런 것들 같이 언급해 주시면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어본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를 물어봤는데 저는 이 원래대로 하면은 물어본 거 1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니까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쓰고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또는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써주겠죠 인트로에다가 그런데 저는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 가지고 한 페이지 쓸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답을 썼다면 1단락에다가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개념 및 원리 해가지고 가 개념 나 원리 해서 한 0.6페이지 7페이지 정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두 개 물어본 건 너무 쉬우니까 가나 나눠서 쓰면 되고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테스트 기법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가나 다로 나눈다기보다 그럼 1단락에다가 개념 및 원리라고 썼으니까 지금 4단락에 대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단락 가의 명세 기반, 3단락 나의 구조 기반, 4단락의 경험 기반. 저 같으면 답을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거 세 개 묶어갖고 그냥 통표로 이렇게 해서 통표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답을, 내용을 보자면, OSS의 개요. 뭐 개요보다는 저는 그냥 개념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다. 이런 거 좀 써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이거를 2달러, 이거를 3달러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분량이 3.5페이지를 채우려면 분량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오픈소스의 개념 및 오픈소스 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거, 특징 또는 오픈소스의 유형 이런 거 써줘야 되니까 1단락에다가 개념 및 특징 또는 유형으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채워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OSS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여기서 이 문제점 중에 꼭 알아야 될 게 이런 거 OSS 사용 현황 관리가 부실하고 맹목적으로 사용하고 제로데이 어택에 취약하고 이 취약점에 대한 자체 조치가 불가능하고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여기서 하나 빠진 제일 중요한 거 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꼭 써주세요. OSS에서만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써주셔야 돼요. 뭐 전문가가 부족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뻔한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꼭 키워드 써주시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소스 코드 핵심 값을 검증하고 샌드박스를 이용하고 그 샌드박스도 키워드죠. 키워드 샌드박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S밤 이 사람이 괜히 S밤을 물어본 게 아니겠죠. 여기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S밤이니까 S밤은 꼭 써야 되고 그래서 S밤의 개념은 뭐냐? 그리고 이제 여기 강글에 넘어갈 때 이 S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 S밤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그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S밤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단글에 언급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면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S밤의 개념도는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고요. 뭐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유지, 보수 각 단계에서 S밤을 활용할 수 있다. S밤의 정의에 나와야 될 단어는 마지막 단어는 명세서다. 명세서라는 단어 꼭 써주시고 그 구성 요소는 공컨버식, 의작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뭐죠? SPDX, SWID, 사이클론 DX 정도 표준 3개 정도는 암기를 해 두셔야 이 3단표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요거를 3단표 안 해도 되고 구성 요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그 뭐야 표준 해서 세 가지 쓰고 이게 3단표를 만들기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단락은 뭐 거버넌스 쓰던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SA의 개념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요거죠. 뭐 루즐리 커플드 뭐 그거나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컴포넌트 간의 의존성 없이 작은 서비스 단위로 하는 아키텍처다. 기왕이면 아키텍처라고 써주세요. 마지막 단어는. 그 특징으로는 경량화, 다양한 아키텍처, 뭐 다양한 아키텍처보다 뭐 폴리글랏이라는 단어가 나을 것 같고, 컴포넌트 구성, 뭐 이런 거 써주시고, 유연시 지켜야 할 원칙에는 명확한 경계, 독립적인 배포, 뭐 기술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답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물론 여기도 3단표로 써야겠지만, 목차는 아무튼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개념도 비교. 요 정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죠. 모놀리스는 하나로 안일한 아키텍처에 있는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다. 그래서 뭐 개념은 모놀리스는 하나의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 개의 작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요거 말고 오히려 저희가 모범 답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서 비교 구분자는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거는 너무 뻔한 소리라 그렇게 좋은 구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A 구현을 위한 서비스 메시. 서비스 메시의 정의에서 나와야 될 거는 경량화된 프록시를 배치해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아키텍처 패턴이다. 메시는 패턴이죠, 패턴.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은 똑같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컨트롤 플레인, 밑에 데이터 플레인. 그래서 사이드카 프록시 그 안에 서킷 브레이커와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있고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되어 있다. 이 정도는 똑같이 그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서비스 메시랑 API 게이트웨이를 비교를 했는데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패턴들을 언급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개념. 소프트웨어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하는 결함 발견 등의 활동이다.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 결함 발견이란 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원리. 요 정도는 다 암기하셔야죠.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100%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함. 그 다음에 초기 집중. 초기에 발견을 해야지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서 발견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간다. 그다음에 파레토의 법칙, 오류 부재 개변의 법칙, 불안정성의 법칙, 탈충체 패러독스의 법칙, 정화 의존성의 법칙. 이 정도는 다 암기. 이 파레토 법칙, 뭐 저희가 그 맨날 강멘토가 그러잖아요. 뭐 큰 것만 답안에서 큰 것만 고치면 된다고.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맨날 그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결함 발견, 초기 집중, 파레토, 오류 부재, 탈충제. 이 정도는 반드시 암기. 이 살충제 패러독스 저희 반이 지금 요게 돼가고 있죠. 저랑 아까 지성 교사님이랑 나영 교사님만 얘기하는데, 나영 교사님한테 저랑 지성 교사님이 이제 아무리 잔소리해도 다 웃고 넘어갑니다. 나영 교사님이 오늘 좀 쓴소리 좀 해주세요. 이게 살충제 패러독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내성이 생겨갖고 듣질 않아, 이제. 그냥 블랙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그냥 불동경 의상이죠. 어려운 건 없고. 블랙박스, 이 답은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저희가 실제로 답을 쓸 때는 두 개 물어본 거니까, 다 블랙박스, 나 화이트박스에서 9줄씩 해서 개념도 유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불동경 의상 정도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토픽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동경 의상의 개념도 정도는 같이 요거는 같이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쭉쭉쭉쭉 다. 불동경 의상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유스케이스 테스팅, 분류트리 기법, 페어와이즈, 원인 결과, 오류 예측 이 정도는 내가 불동경 의상까지 외웠다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암기해 주세요. 이런 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으니까. 그다음 화이트박스 테스트, 뭐 화재루죠, 화재루. 화재루 쓰고 그 다음에 우문 결정, 조건 결정, MCDC, 가중 조건 이런 거 같이 암기해 주시고 요 MCDC는 또 중요하니까 요것만 별도로 또 따로 토픽에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명세 기반은 왜 또 나온 거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경험 기반 테스트
병원 기반 테스트 기법으로는 탐색적 기법, 오류 추정, 체크리스트, 분류 트리 이렇게 있다. 이 정도 남겨주시고 요 탐색적 기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토픽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뭐 타임박싱이라던가 휴리스틱 뭐 이런 거 몇 가지 같이 암기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1교시 7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SR이 가져왔는데요. 사이트 릴라이벌리티 엔지니어링 요건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구글에서 데브옵스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 분야다. 그래서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어떤 사이트나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성 또는 신뢰성이죠, 신뢰성.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엔지니어링이 나오면 예, 공학적인 접근 방법론, 엔지니어링 분야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요구공학 2교시에도 나왔잖아요. 요구공학, 공학적 접근 방법론, 엔지니어링 방법론 이런 식으로 잘 끝맺음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이라고 하면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SRI, SLO 그렇죠? 요거 그래서 SRI는 인디케이터죠. 지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목표입니다. 이런 걸 달성을 해놓고 지금 사이트가 또는 서비스가 우리가 지표를 바라보고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99% 이상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요청률 이런 게 있잖아요. 요청률, 응답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응답률, 서버의 응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라고 하면 목표가 되겠죠. 응답을 했을 때 99% 이상 응답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목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표와 목표를 일단 이렇게 그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데브옵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도 쳐다보고 배포와 관련된 것도 같이 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런 장애와 관련돼서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지만 장애가 일어났을 때 복구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다 공학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문화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SRE와 관련된 요즘에 채용 공고가 많이 뜨고 있어서 혹시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SRE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그런 방안,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키워드 SRI, SA로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요거. 그리고 배포와 관련된 것, 인프라와 관련된 모니터링,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모의 훈련 실시, 복구 자동화 이런 것들이 다 이 SRE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요거는 난이도 하죠. 굉장히 쉬운 문제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두 개가 있는데 오버로딩은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가진다. 그리고 매개 변수와 유형의 개수가 다르게 사용한다.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 있는 두 클래스 중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로 재정의 한다. 그래서 요것만 딱딱 키워드 위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오버로딩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에서 매개면서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이제 코드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오버라이딩은 상위에서 하위로 상속받아서 재정의를 한다. 예제 코드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메소드의 이름이 동일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 파라미터의 개수와 자료형이 여기는 동일해야 되지만 이 오버로딩은 자료형이 다르고 리턴 타입은 상관이 없다. 이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쉽게 이거 화살 관련해 가지고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이렇게 표현한 어떤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오하영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표 이번에 기출이었죠, 그렇죠? 요구사항 추적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구사항과 관련된 인도물, 예, 요구사항 기반으로 최종 인도물을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 추적하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물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되게 애매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니면은 뭐 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뭐 이런 그런 잡다한 얘기 쓰시기보다는 요구사항부터 그다음에 최종 인도물이잖아요. 최종의 요구사항부터 마지막 인도물까지의 모든 관리와 추적을 하는 매트리스다. 문서로 기술한 매트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물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인도물. 최초 요구사항과 요 인도물 연계해 놓은 매트릭스. 네. 이렇게 보시고 요구사항 매트리스의 개념 보시면 요구사항명부터 여기 보시면 요구 아이디가 있죠. 그리고 최초의 아이디를 따서 이게 어디에 설계가 됐으며 어떤 화면으로서 나왔으며 그다음 어떤 테이블을 쓰고 있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쓰고 인터페이스는 뭐가 있고 네, 마지막에 테스트는 누가 했는지 예. 이렇게 딱 하나씩 점빵 찍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거꾸로 이 요구에 대해서는 누가 확인을 했다. 최종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정방향 추적성 그리고 거꾸로 이거에 대한 최종 인도물은 누가 요청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화면들과 연계가 있는가 거꾸로도 이제 역방향 추적성의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양방향이 가능하죠. 뭐죠? 양방향 추적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라면 이 리드문에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양방향 추적성, 요구사항의 양방향 추적성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한 개 한 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는데 여기에 뭐 약간 좀 맞지 않게 버전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적으실 때 최대한 여기 있는 것들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브셉옵스.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데브옵스에서 그죠? 이 시큐리티 영역을 합친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추가 보완한 영역이니까 이 시큐리티에 힘을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는 데브옵스고, 그렇죠? 시큐리티를 추가한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굉장히 힘을 주시고 눈에 딱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네, 데브옵스도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답안이 조금 시큐리티 쪽으로 약간 몰아가야 됩니다.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다 이렇게 써줬잖아요. 네, 이 그림이 전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걸 약간 재편하자면 이거를 이제 3단계로 나누잖아요.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이렇게 그냥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게 데브옵스라고 한다면 시큐리티가 중간에 가운데 이제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랑 이런 식으로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 그 데브옵스, 시큐리티,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여기 데브 그죠? 시큐리티, 옵스 전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기술 요소들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여기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부가 너무 커요. 지금 보시면 데브옵스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것도 글씨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데브 그다음에 옵스 하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이제 시큐리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답안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눈에 띄지가 않더라.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바를 가운데다 적으시면서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림을 재구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과 운영 전반에 걸쳐서 보안 프레임워크 또는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과 보안과 이 개발을 한 통 속으로 가져가는 이런 프레임워크 또는 체계 또는 개발, 운영, 방법론 또는 문화 이렇게까지도 또 예,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끝단어가 데브옵스나 데브세곱스 왔을 때는 개발 운영 방법론 또는 개발 운영 문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단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기술은 보이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키워드 좋은 것 같아요. AIST 그 다음에 사스트도 있고 다스트도 있고 다스트, 사스트, 다스트 그 다음에 여기 RASP 그리고 뭐 당연히 중간에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던가 뭐 간단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IA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 보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기 다 보안이잖아요. 보안 기법, 보안과 관련된 어떤 이거는 이제 뭐 CI/CD가 관련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보안에 더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냄새가 나게끔 쓰는 것이 이 데브세곱스의 어떤 고득점을 받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다시 한번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코스트 베네핏 애널리시스 메소드 요거 CBAM인데 여기서 이제 이 경제성 보강을 했다. 예, 요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흐름이나 이런 관계를 좀 풀어주면서 그렇죠? 아니 요게 요쪽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2-가로 2-가의 개념도로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CBAM 하나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 프로세스 아니면 수행 절차로 적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절차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잘 모르니까 뭐 구성 요소 이렇게 적었거든요. 요거는 부적절하다. 예. 이게 어널리시스잖아요. 어널리시스. 요게 그러니까 분석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문제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구성 요소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절차로 써야 되는지 요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로 쓰셔야 됩니다. 프로세스 내지는 절차로 쓰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크게는 이제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시나리오부터 그리고 여기 효용 반응값 곡선을 작성을 하고 ROI 나중에 전체 이익 계산하고 ROI를 따진다. 네. 요거 키워드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걸 쓰셨으면은 당연히 채점을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ROI 전체의 효율, 값 효율 전체의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눈에 채점 받도록 되게 그 표시를 해주셔야죠. 네. 특히나 요걸 내가 안다, 정확하게 안다. 네. 그래서 최선, 최악, 현재 기대값 반응으로 효용 반응값 곳은 추정한다. 네, 이런 키워드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 두 개를 물어본 거는 뭔가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데 이제 비교 포맷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적인 관계. 클래스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적인 관계. 예, 동적으로 이제 이동하고 여기는 동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적. 예. 그러니까 정적인 거 하나를 물어봤고 동적인 걸 하나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 아, 일단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개념만 봐도, 아, 차이에서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이 다이어그램의 디테일을 봅니다. 디테일.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여기가 네모가 각졌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모를 쓰셔도 이런 둥근 거 쓰시면 안 되고, 네모, 이게 각진 네모를 쓰셔야 됩니다. 각진 네모. 그래서 둥근 네모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둥근 네모,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둥근 네모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네, 각진 네모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상수관계에 있어가지고 실선인지 점선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 디테일인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나타내는 정적인 거잖아요. 요거, 의존, 연관, 상속, 일반화, 실체화, 이런 것도 쓰시면 되겠죠. 네. 요 부분을 써야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속성과 관련된 얘기고, 얘는 얘를 그냥 설명하는 건데, 지금 정적인 관계를 적었잖아요. 그럼 요 부분을 적어주셔야죠. 클래스 간의 관계에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디테일이 여기 이제 시도하는 거, 리퀘스트는 이런 실선에 이런 화살표고, 리턴이 오는 거는 점선에 이런 화살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박스. 네. 그래서 이 생명선, 제어 사각형, 메시지. 네.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쓰셔도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에 대해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구나. 딱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고득점의 관건입니다. 이거 UML 쪽에서 이제 다 웬만해서는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누가 잘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고득점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꼭 그림 쪽에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MMI 3.0인데 네. 이 8개 도메인의 통합점과 데브세곱스를 추가했다. 3판에서 좀 바뀐 거를 좀 거론을 해주면서 이 그림. 네. 이 그림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 그렇죠? 그다음에 캐퍼빌리티 에어리어, 그다음에 레벨, 프랙티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랙티스가 달성이 되어야 레벨이 올라가고, 그렇죠? 저희의 레벨은 일단 초관 정량초에 5가지죠. 네. 그리고 요거 doing, improving, managing, enabling 요 4가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영역에서 몇 개가 있는지 요 숫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적어도 카테고리 에어리아, 캐퍼빌리티 에어리아, 프랙티스, 그 다음에 레벨, 마지막으로 여기 레벨 있었잖아요. 레벨의 프랙티스, 요거. 이 4가지는 꼭 그려주셔야 되고, 요 깊이도 그냥 한 개만 쭉 그리면은 이게 뭔가 조금, 이거를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조금 더 여기까지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런 느낌이 나게끔 레벨 1에서 레벨 N까지 간다. 프랙티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해결돼야지 레벨로,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이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MMI가 ITSM에도 저번 주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ITSM에서 하나의 어떤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개념에서 그 성숙도 레벨로 진입하기 위한 성숙도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성숙도.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비용, 품질, 일정 등 모든 것을 충족시키며 특정 성숙도 레벨로 진입하기 위한 특정 모델입니다. 모델. 이렇게 모델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ITSM과도 연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숙도, 초관 정량체 다섯 가지 레벨이죠. 네, 초관 정량체 여기까지 다섯 가지 레벨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2교시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세 개를 뒤에 뒷부분에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요구공학이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공학은 너무나 이거 기본반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던 토픽이니까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요 모듈 관련해서도 이것도 너무 쉽죠? 응집도, 결합도, 그다음에 팬인, 팬아웃 이 네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단 모듈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단위적으로 독립적인 부분이 수행한 그런 논리적인 기능의 집합체거든요. 이 모듈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막 말이 나오고 하는데,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고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집합체다. 이 부분만 딱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 모듈은 딱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운원 시절 풍순기, 특히나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고, 결합도는 내복 매제 쓰자. 네. 어디서부터 낮아지고 어디서부터 높아지는지, 이거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집도가 높고, 그렇죠? 결합도가 낮은 게 좋죠. 응높결lat이죠. 응높결lat. 그렇기 때문에, 강글에다가 응집도가 높고, 결합도가 낮은 것이,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다.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응급 결lat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한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니는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지금 요청을 하느냐. 그래서 C는 지금 한 개를 요청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F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하나의 모듈로 나를 받아볼 때 나한테 몇 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팬 인입니다. 몇 개가 들어오는가. 팬 아웃은 나를 기준으로 몇 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B는 지금 두 개로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나가고 있죠. 팬 아웃이죠. 팬 아웃. 네. 그런 것들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디테일로 잘 써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라면 여기에다가 표로 그릴 것 같아요. 네. A, B, C, D 해가지고 몇 개, A는 몇 개, 세 개, B는 두 개. 그러면 가독성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그냥 글자로 쓰시는 것보다 옆에다 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훨씬 더 낫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듈식 설계 고려사항. 당연히 아까 응집도와 결합도, 팬인, 팬아웃, 기능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가, 적당한 크기로 나누었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구공학, 요구공학의 정의 및 필요성, 그다음에 절차, 명세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목차 생각보다 잘 못 잡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의 및 필요성, 그렇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죠. 나. 정의와 필요성을 각각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공학 절차 2달러, 그렇죠? 그 다음에 명세서 3달러, 그 다음에 4달러는 뭐 다른 인사이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공학의 정의, 그래서 요구공학은 여기 보시면은 수집, 추분명검 적으셔도 되고요. 수집, 분석, 명세, 검증, 확인, 관리, 나는 공정 또는 학문인데 학문이라는 단위보다는 사실 이 공정, 예. 그리고 공학이 엔지니어링 돼 있잖아요. 공학적 방법론. 저는 그냥 엔지니어링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공학적 방법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끝단어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요구를 잘 해야 맨 처음에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가지고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해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명세화도 가능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필요성들이 생긴다. 네, 그냥 잘 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요구공학의 절차는 개발과 관리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개발은 추분 점검. 네. 요건 키워드만 노출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협의 변검. 협의 변검. 요구사항 협상, 그리고 기준선, 기준을 잡고 변경관리, 검증.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요거. 네. 베이스라인. 네. 자, 그래서 명세서 같은 경우에 명세서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개념을 적어주시면서 그다음에 항목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개요가 있어야 됐고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기능 요구와 비기능 요구. 네. 그래서 기능 요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쵸? 소프트웨어 입력과 처리와 관련된 뭐 데이터베이스 요구, 기능 요구, 화면 요구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잘 부풀리시기 나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능과 하드웨어, 그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속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기능 요구, 기타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작성 원칙 같은 거 추가해 주신 분들 계세요. 원칙. 네. 그거는 4달러로 빼시던 아니면 여기다 하나의 꼭지로 넣어주시던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성 원칙들. 그다음에 예, 뭐 제도와 방안. 사실 이제 SRS를 통해서 표준 계약서를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 계약을 체결이 되니까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가지고 뭐 더 활성화를 불러일 수 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쓰시면 되겠죠. 네. 사달락은 잘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뭐 아까 저희가 배웠던 요구사항 추적도 써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요구공학 이후에 모든 것들 베이스라인은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 다 끝까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 절차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로 관리가 되잖아요. 그 요구 추적 매트릭스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사인증 24년 개정판이고 아직 25년판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는 요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24년판을 딱 노골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느냐? 요거 단가, 표준 단가 650784, 650784. 네. 요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AI 기능과 관련된 사업 대가 산정이 추가가 됐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 인트로 쪽에다가 살짝 노출시켜 주시면서 첫 번째 이 펑션 포인트 방식은 4개 보호 직소잖아요. 4개 보호 직소. 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뭘 보냐면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요거 보정 요소 규현이의 성분보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를 잘 적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 원가와 직접 경비와 이윤을 합친 거다. 요거 정도는 수식으로 결론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에 개발비는 개발 원가, 직접 경비, 이윤이다. 요거를 꼭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그냥 여기에 그냥 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차별화 요소입니다. 보정 요소. 전체적으로 수식이 잘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펑션 포인트 개발할 때 뭐 IRF, 뭐 EIF 이런 거 쓰잖아요. 저희 그런 것들을 잘 노출시켜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계 보호 직소 다시 한번 이 두음 기반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네,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여기 나와 있죠. 네, 요거. 그리고 사전 준비 여기 인공지능은 사이 전서입니다. 사이 전서. 약간 이거 바뀌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이 전서. 그래서 사전에 도입 대상의 서비스를 식별을 하고 연간 이용료, 한마디로 이 호출료나 뭐 어떤 다른 어떤 사용료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용료를 하고 전문 작업비. 네. 그래서 도입 시 필요한 전문 작업 영역과 항목을 식별을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비스 도입 사업비를 신청을 한다. 이 사업비는 이용료와 전문 작업비 네, 요거를 합친 거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공식 같은 거 꼭 확실히 딱 노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내가 개발비를 어떻게 어떤 수식으로 할 건지 이 수식을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간 휴식하셨다가 오늘은 디지털 서비스잖아요. 네, 디지털 서비스 도메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